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환율 요즘에 높죠. 1,400원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430원 전후까지 움직였는데 어제는 1,425.8원 하루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4.8원, 그러니까 전주 금요일에 비해서 거의 5원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요즘엔 뭐 매도한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호들갑을 떨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매도원이 아니라 뭐 0점 매도원 움직이면 이제 뭐 외환 시장엔 좀 변동성이 커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1, 2원 가지고는 변동성 얘기를 별로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환율의 어떤 그 진동폭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민감도도 예전보다 좀 덜해진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뭐 1,400원대 이제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이 1,400원대에 올라가 이렇게 고환율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는 당연히 산업별로 다르게 미치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조선은 웃고 철강은 울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조선은 대표적인 수출이죠. 철강도 뭐 수출을 많이 하긴 하면 사실은 내수 비중이 좀 높고 철강은 이제 수입을 많이 해죠. 기본적으로 뭐 철강사 자체를 대부분 다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한테는 부정적인 거고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니까. 대신 반면에 조선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는 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웃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이렇게 고환율에 따른 희비 엇갈리게 만드는 이유다 이렇게 좀 기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관련주들에서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고환율에 대해 나오는 거는 이 조선사들의 이 수익 구조가 이른바 이제 헤비테일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계약금이나 선수금 요거보다는 뒤에 가서 마지막에 받는 잔금의 비중이 높다라는 게 이 헤비테일 구조의 특징인데 이 헤비테일 구조일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받는 잔금으로 받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나중에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환율에 따른 환차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 지금 구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계약을 따내서 뭐 이를테면 뭐 한 2,500억짜리 뭐 LNG 선을 하나 따냈고 이걸 지금의 환율이 1,400원인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걸 인도 시점이 보통 2년에서 2년 반 뭐 길면 3년 아닙니까? 3년 뒤에 인도할 때 환율이 만약 1,2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달러당 200원의 손실을 또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가 되는 거니까 조선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가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주는 환율이 높아질 거니까 좋게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다만 고환율, 그러니까 1,400원대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헤비테일 구조의 환율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하나오션이고요. 하나오션은 환 노출 비중이 그러니까 거의 해지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헤비테일 구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하나오션이고 HD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해지를 하고요.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100% 해지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에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구조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조선 3사 가운데 수익 구조, 수익성에 있어서는 차이는 당연히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은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이 손실이 한 수백억 단위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강 쪽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는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네요, 그죠? 최근에 근데 철강 쪽에 업황이 썩 좋은 거는 아닌 게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 정책을 아주 고율로 매기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워낙에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평가 수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주에 좀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이 두 섹터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얘기는 조금 더 해야죠. 어제 조선주들 분위기가 참 좋았죠. 이 반도체에 밀렸던 조선주가 고선가 효과, 미중 갈등 주도주 지위를 되찾을까 이런 얘기인데 미중 갈등이 좀 불거지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국내 섹터들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선가 효과. 이거는 뭐냐면 백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지금 국내 조선 3사들은
사실은 이 도크가 거의 차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사실 거의 뭐 풀이고 현재는 28년 하반기, 그다음에 29년, 30년 이렇게 지금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받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8년에 인도를 하는 이제 그런 선박 같은 경우 지금 계약을 해서 하반기에 뭐 인도를 하는 그런 배 같은 경우는 아예 일초에 말하는 이제 그 도크가 100% 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비싼 배들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값이 비싸니까 지금 2028년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 인도를 할 예정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계약을 하고 있는 배들은 그만큼 배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주를 많이 하지 않아도 배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의 이 소위 말하는 수익성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실은 조선주들이 최근 주춤했죠. 주가가 별로 좀 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쉬었고요. 예를 들어서 9월 이후에 지금 한 달 한 반 가까이 동안에 보면 조선 3사들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나 좀 소폭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2% 급등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좀 또 있고. 반도체가 어제 좀 주춤할 때 조선주들이 뭐 조선주만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조선주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그동안 못 올랐다. 그다음에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 뭔가 대안 섹터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뭐 업황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은 조선주가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sek터로 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좀 골고루 반영이 돼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수주, 미국에서의 발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4분기에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오면 규모가 뭐 몇 척 정도가 아니라 몇십 척, 뭐 몇백 척 이런 식으로 예상이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조선주들은 뭐 지금 반도체주에 버금갈 만한 그런 굉장히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더군다나 쉬었다. 이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재료로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 양극재를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는 모두 2차 전지의 아주 핵심 소재가 되는 거고 양극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극재는 한 60% 정도까지 중국 의존도가 좀 낮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직접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죠. 물론 이제 소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긴 합니다만 반면에 음극재는 중국 의존도가 좀 아주 극심합니다. 거의 98%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천연 흑연, 그다음에 인조 흑연 두 가지로 음극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97%, 8%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음극재를 만드는데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비중국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재 수입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인조 흑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좀 하고 있지만 포스코 내에서 만들어지는 이 코스크를 통해서 흑연, 인조 흑연을 추출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이제 중국산 의존도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유일하게 만드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포인트는 이 기사의 사실 핵심은 그거죠. 2020년 말, 내년 말쯤 가면 아예 미국의 IRA법 때문에 이제 미국의 배터리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재료를 거의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배터리를 이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 사실 우리밖에 없죠. 우리나라 회사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이제는 중국산 이 음극재를 쓸 수가 거의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코 퓨처엠의 이 어떤 이 가치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배터리를 많이 특히 테슬라 쪽으로 향으로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음극재뿐만이 아니죠. 양극재도 당연히 이제 국내 거를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만 더 하죠. 반도체 종목 중에 이제 I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회사인데 이 소켓 만드는 회사죠. 주가 한번 보시죠. 지난 6월 달에 5만 원대 중반까지 초반까지 떨어졌던 이 주가가 지금 8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까지 다 좋으니까 당연히 뭐 충분히 예상이 좀 되는 종목이고 이 ISC 같은 경우는 그 AI 인프라 관련돼서 뭐 HBM이 뭐니 뭐 이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ISC가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올 6월, 뭐 5월, 6월 요때 주가 5만 원대 초반으로 낮을 때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얘네들은 이제 사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도 합니다. 노르겐뱅크에서 이제 지분을 5% 넘게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시를 한 거 보니까 한 1%포인트 정도 지분을 줄였습니다.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5만 원대 초중반에 사가지고 6만 원대, 7만 원대 중후반에 팔았으니까 수익을 꽤 많이 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죠. 이제 ICC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지분을 이제 조금씩 파는 거냐, 아니면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냐.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은 차익 실현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업황 좋고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목표 주가도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굳이 팔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도 제가 노르겐뱅크의 이거 담당자라면 안 팔 것 같은데요. 뭐 더 늘린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적어도 남은 3%포인트 이상의 지분을 굳이 다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쪽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ISC 뭐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려하거나 그러시는 필요는 없겠다. 그 내용이 이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